3년째 식물인간 상태였던 시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움직일 수 없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몰래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지하 창고를 확인해라. 그날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죽은 남편의 사고, 사라진 보험금, 그리고 가족들의 숨겨진 욕망까지. 심지어 범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침묵해야 했을까요? 끝까지 보면 소름 돋는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은 늦은 시각에도 불빛을 꺼뜨리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고 어딘가에서 기계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가 잦아들었다. 빗소리는 창문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윤정은 병실 입구에서 우산을 접었다. 손잡이를 꽉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젖은 옷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다. 아니, 닦고 싶지 않았다. 이 차갑고 축축한 감각이 지금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과 링거액, 그리고 오래된 공기가 뒤섞인 냄새. 3년째 맡아온 냄새였다. 이제는 그 냄새가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감각이 무뎌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침대 위에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누워 있었다. 오늘도 눈을 감은 채였다. 창백한 얼굴, 가늘어진 손목, 코에 꽂힌 산소 튜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신호였다. 정유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가웠다. 늘 차가웠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이 없었다. 의사는 6개월 전에 최후 통첩을 했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정유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울지 않았다. 그냥 다음날 아침 일찍 식당으로 출근했다. 설거지통 앞에 서서 그릇을 닦았다. 손이 트고 갈라질 때까지. 문제는 현실이었다. 남편 민철이 세상을 떠난 건 4년 전이었다. 빗길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늘 그렇듯 뒤처리는 혼자 남은 사람의 몫이었다. 정유는 그때 처음 알았다. 민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사업 실패로 인한 빚, 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 대금.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 빚은 이자가 붙어 지금까지도 불어나고 있었다. 정유는 닥치는 대로 일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병원에 왔다.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일부 충당됐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정윤의 몫이었다. 시동생 태우는 자기 살기도 바쁘다고 했고 시누이 수경은 처음부터 병원비 같은 건 관심이 없었다.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정유는 알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간호사들의 눈빛, 원무과 직원의 말투, 가끔 병실에 들어오는 가족들의 시선.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정유는 그냥 모른 척했다. 설명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도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대답은 늘 같았다. 그냥 떠날 수 없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어머니가 불쌍해서인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기억나서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면 정말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워서인지 정윤 자신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냥 왔다. 매일 왔다. 그게 전부였다. 빗소리가 한층 거세졌다. 정윤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2개. 하나는 참치마요, 하나는 명란. 병원 안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이게 오늘의 저녁이었다. 포장지를 뜯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저 오늘 또 늦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손님이 많아서요. 대답이 없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머니 좋아하셨잖아요. 비 오는 날. 빗소리 들으면서 전 부쳐 드시는 거. 정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만든 전은 맛없다고 하셨죠.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른다고. 작은 웃음이 나왔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발소리부터 달랐다. 빠르고 날카로웠다. 정윤은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수경이었다. 시누이 이수경은 언제나 그랬다. 병실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말을 꺼낼 때도 모든 행동에 날이 서 있었다. 코트는 빗속에서도 깔끔했다.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정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시간에 저렇게 단정한 걸까? 수경은 어머니 침대를 한번 힐끗 보더니 곧장 정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싸늘한 눈빛이었다. 언니, 응, 이제 솔직해져요. 정윤은 삼각김밥을 내려놓았다. 수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 때문에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 조용한 말이었다. 하지만 병실 안에서 그 말은 유독 크게 울렸다. 기계 소리가 낮게 깔린 가운데 수경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공기를 갈랐다. 정윤은 한 박자 쉬었다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알잖아요. 다들 알아. 뭘 알아? 수경은 코웃음을 쳤다. 대놓고 비웃는 소리였다. 정윤은 참으려 했다. 늘 그랬듯이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삼각김밥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혼자 병원비를 냈다. 3년 동안 혼자 병실을 지켰다. 3년 동안 가족들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경이나 태훈이 야간에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럼 당신들은 왜 한 번도 간병 안 했는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억누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이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정윤은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병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복도에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문 쪽을 힐끗 보더니 서둘러 지나쳤다. 기계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다. 수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언니가 여기 있는 이유. 수경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재산 다 가져가려고 착한 며느리 노릇하는 거잖아. 그거 모를 줄 알아? 그 말은 비수였다. 설거지로 갈라진 두 손으로 3년을 버텨온 정윤의 가슴 한가운데 정확히 꽂혔다. 찌릿하고 아팠다.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무언가 안쪽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정윤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반박할 말은 수백 가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러면 안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절대 안 됐다. 수경은 잠시 정윤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고쳐 메었다. 괜히 오래 붙들고 있지 말아요. 엄마도 지쳐 있을 거야. 그리고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 소리만이 남았다. 정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삼각김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창밖에서 비는 멈추지 않았다. 정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딱 한 방울이었다. 그것뿐이었다. 정유는 소매로 빠르게 닦아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안 가요, 어머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아직 안 가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병실 안시간은 3년 전 그날 밤부터 멈춰버린 것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서 정윤만이 홀로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병원 근처 커피숍이었다. 창가 자리 4개를 붙여놓은 테이블. 바깥에는 여전히 흐린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커피숍 안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그 테이블만은 달랐다. 정윤이 들어섰을 때 태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정윤이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돌렸다. 눈빛이 묘했다. 불편한 듯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수경은 5분쯤 뒤에 들어왔다. 코트 단추를 잠그며 자리에 앉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말했다. 다들 왔으면 시작하죠. 인사도 없었다. 어머니 안부도 없었다. 태훈이 먼저 움직였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병원비 명세서였다. 여러 장이 펼쳐지며 테이블을 덮었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정유는 그 숫자들을 이미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다. 매달 정리하고 매달 어떻게 낼지 계산하고 매달 한숨을 쉬며 통장을 들여다봤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버티면 다 같이 망해.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감정을 억누른 듯 평평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엄마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도 말했잖아. 정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세서 위의 숫자들을 바라봤다. 수경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엄마 집 팔자니까 왜 자꾸 반대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이미 여러 번 해온 말이었고 그때마다 정윤이 막아선 탓에 쌓인 감정이 배어 있었다. 어차피 엄마가 쓰지도 못하는 집이잖아. 3년째 비어 있는 거 알아? 관리비만 나가고 있어. 그 돈이면 병원비에 보태잖아. 그건 어머니 재산이야. 정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 저게. 수경의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커피숍 안다른 손님들이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걷었다. 수경은 개의치 않았다. 숨만 붙어 있는 게 살아있는 거야?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잖아. 회복 가능성 없다고.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러는 게 말이 돼? 정유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반박할 말은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말과 살아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였다. 의사의 말이 곧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봤자 수경은 듣지 않을 것이었다. 태훈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형수, 우리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이 이래. 나도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대출도 있고 매달 이 돈을 감당하는 게 한계야. 그럼 지금까지 누가 감당했는데? 정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태훈이 시선을 피했다. 수경은 입을 다물었다. 잠깐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누가 감당해 왔는지, 누가 매달 명세서를 받아들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정유는 커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은 정윤이 했다. 습관처럼. 그날 이후 수경의 행동이 달라졌다. 병원에 더 자주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곁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간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유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보호자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고 찾아간 정유는 창구 앞에서 멈췄다. 수경이 먼저 와 있었다. 아, 언니 왔네요. 수경은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보호자 변경 신청이 접수됐다고. 수경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정유는 귀를 의심했다. 보호자 변경이요? 네. 직계 가족 명의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유는 천천히 수경을 바라봤다. 수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수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칼날이 들어 있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왜 결정권을 가져요? 엄마 치료 방향이나 임종 같은 중요한 순간에 가족이 결정해야지. 왜 며느리가 해요? 법적으로도 이상하잖아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정유는 손이 떨렸다. 모욕감이었다. 분노이기도 했고 허탈함이기도 했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해왔다. 병원비를 냈고 밤을 지켰고 의사 면담을 다녔고 어머니 손발을 닦았다. 그걸 다 해온 사람이 지금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빼앗기려 하고 있었다. 정유는 숨을 고르고 직원을 바라봤다. 변경 신청은 현재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이해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자분께서 반대 의사를 밝히시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 신청하겠습니다. 정유는 또렷하게 말했다. 수경의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은 창구 앞에서 한참 서류 절차를 거쳤다. 수경은 중간중간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저분이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지. 정유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는 순간 지는 것 같았다. 결국 보호자 자리는 지켰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정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온 정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처음에는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몰랐다. 그냥 어딘가 이상했다. 낮에 정윤이 두고 간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의자 각도도 침대 옆 협탁 위 물건들도.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있던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유는 항상 종류별로 정리해뒀다. 병원비 영수증, 진료 기록 사본, 보험 관련 서류. 그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누군가 뒤진 것이었다. 정유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병실 안을 천천히 살폈다. 창가 쪽 작은 서랍장도 열어봤다. 안에 있던 손수건과 여분 속옷이 밀려나 있었다. 누군가 손을 넣었다가 대충 집어넣은 흔적이었다. 그러다 시어머니 손등을 봤다. 멍이 있었다. 작고 둥근 멍이었다. 주사 자국과는 달랐다. 주사는 늘 팔 안쪽에 놓았다. 하지만 이 멍은 손등,
그것도 관절 바로 아래에 찍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세게 누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정유는 손이 멈췄다.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는 침묵 같았다. 정유는 간호사를 불렀다.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멍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오늘 처치 과정에서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워낙 피부가 얇으셔서. 이런 모양으로요? 네, 간혹 있어요. 간호사는 차분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유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병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정유는 오래도록 시어머니 손등을 바라봤다. 누군가 병실에 드나들고 있었다. 몰래.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정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이따금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정유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봤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느낌만은 확실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정유는 그날부터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정문까지 뛰다시피 걸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답답해 계단을 택하는 날도 있었다. 6층까지 올라가며 허벅지가 타들어갔지만 그게 오히려 나았다. 몸이 힘들면 머릿속이 조금 조용해졌다. 병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했다. 손등에 멍이 더 번졌는지, 새로운 멍은 없는지, 서랍 안서류는 그대로인지, 협탁 위 물건 위치는 바뀌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스스로가 지나치다 싶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손등에 그 작고 둥근 멍이 자꾸 눈에 밟혔다. 간호사들은 정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다. 보호자분,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다고요. 정윤은 웃으며 말했다. 입꼬리를 올리는 건 이제 습관이 됐다. 속이 어떻든 얼굴은 괜찮아 보여야 했다. 그래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걱정을 받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밤에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를 폈다. 얇고 딱딱했다. 돌아 누우면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서랍을 뒤진 누군가. 손등에 멍. 수경이 병원 복도에서 전화하던 장면. 태훈이 명세서를 탁자에 던지던 손. 그것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정윤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손등의 거친 피부는 더 갈라졌다. 식욕도 없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밥만 먹고 버리는 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사흘째 밤이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지 오래였고 당직 간호사들만이 조용히 오갔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이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초록 선이 화면 위에서 일정하게 오르내렸다. 정유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깐만 이라고 생각했다. 딱 10분만. 10분만 눈을 감았다가 뜨면 괜찮을 것 같았다. 고개가 앞으로 떨구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툭!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고요한 병실 안에서는 유독 선명하게 울렸다.
정유는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반사적으로 주위를 살폈다. 복도 쪽 창문 너머로는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병실 문도 닫혀 있었다. 시어머니 침대를 봤다.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침대 밖으로 살짝 내려와 있었다. 그 손 아래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정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도 몰랐다. 그냥 떨렸다.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보였다. 가늘고 힘이 없었다. 오래전에 적어둔 것처럼 잉크가 바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분명했다. 지하 창고를 확인해라. 정유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다. 몇 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7글자를 눈으로 읽고 또 읽었다. 지하 창고를 확인해라.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표정도 숨소리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기계 소리만이 아까처럼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분명히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정유는 종이를 가슴에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어머니 하고 입속으로만 불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이 종이를 쥐고 계셨던 걸까? 3년 동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으면서 이 쪽지를 손안에 숨기고 계셨던 걸까?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정윤에게 전하려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발소리가 없었다. 노크도 없었다. 문이 그냥 열렸다. 그 갑작스러움에 정유는 몸이 굳었다. 수경이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르게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마치 급하게 달려온 사람 같았다. 수경의 눈이 정윤을 스쳤다가 정윤의 손으로 내려왔다. 종이었다. 정윤이 가슴에 꽉 쥐고 있었지만 손에 무언가 들려있다는 건 숨길 수 없었다. 수경의 눈빛이 변했다. 그 변화는 순식간이었다. 방금 전까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눈이 가늘어졌다. 그거 뭐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담겨 있었다. 정유는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가져갔다. 뭐가요?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숨겨? 수경이 한 걸음 다가왔다. 정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침대 옆 기계에 등이 닿았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수경이 손을 뻗었다. 줘봐. 싫어요. 줘. 싫다고요. 순간 수경이 정윤의 손목을 붙잡았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다. 정윤은 반사적으로 버텼다. 두 사람이 뒤엉키며 좁은 병실 안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기계의 팔꿈치가 부딪혔다. 경보음이 짧게 울릴 뻔했다. 시어머니 침대 옆 링거대가 흔들렸다. 정유는 한 손으로 링거대를 붙잡으며 다른 손으로 쪽지를 사수했다. 엄마가 뭘 남긴 거야? 수경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거기 있어? 어서 내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당직 간호사가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은 그제야 떨어졌다. 수경은 가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정유는 링거대를 붙잡은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손가락 끝까지 두근거렸다. 간호사들이 시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기계 수치는 정상이었다. 보호자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께 위험해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경은 코트를 여미며 정윤을 한번 봤다. 이미 감정이 가라앉은 얼굴이었다. 화가 빠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 나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수경에게 말했다. 수경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언니. 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히 혼자 알려고 하지 마. 그것뿐이었다. 수경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병실 안에는 다시 기계 소리만이 남았다. 간호사들이 시어머니를 한 번 더 살피고 나갔다. 정윤은 혼자 남았다. 등이 벽에 붙은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손을 펼쳤다. 구겨진 쪽지가 손바닥 위에 있었다. 몸싸움 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었다. 정윤은 다시 한번 쪽지를 펼쳤다. 지하 창고를 확인해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경은 어떻게 이 시각에 병실에 온 것일까? 낮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코트도 걸치지 않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채로 마치 누군가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것처럼. 누군가. 병실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간호사 중 누군가가 연락을 한 걸까? 아니면 수경이 처음부터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수경은 이 쪽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정윤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속옷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조용히 불렀다. 찾아볼게요. 반드시.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정윤은 느꼈다. 처음으로 이 병실 안에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정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말똥말똥했다. 피곤함 너머에 무언가 선명해진 것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지하 창고를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정윤은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했다. 기계 수치는 정상이었다. 숨소리도 어젯밤과 같았다. 정윤은 잠시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속옷 안쪽에 숨겨둔 쪽지가 여전히 거기 있는 게 느껴졌다. 밤새 몇 번이나 손을 가져가 확인했다. 꿈이 아니었다. 분명히 있었다. 간호사 교대 시간이 됐다. 병실 안팎이 잠깐 분주해졌다. 정윤은 그 틈을 이용해 가방을 챙겼다. 아르바이트 간다고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잘 보겠다고 했다. 정윤은 병원을 나섰다. 하지만 향한 곳은 식당이 아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댁이었다. 남편 민철이 자란 집. 시어머니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 민철이 죽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가족들이 관리만 하며 비워둔 그 집이었다. 정윤은 골목 입구에서 잠깐 멈췄다.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1년은 넘은 것 같았다. 대문 앞에 섰다. 자물쇠는 잠겨 있었다. 정윤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받아둔 열쇠를 꺼냈다. 그 뒤로 한 번도 쓴 적 없는 열쇠였다.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묵직하게 열렸다. 마당으로 들어섰다. 오래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눅눅하고 먼지가 섞인 냄새. 마당 구석 화단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국화 화분은 말라 죽어 있었다. 정윤은 시선을 돌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본체 뒤편에 있었다.
좁고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이었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었다. 올렸다. 불이 들어왔다가 깜빡이더니 꺼졌다. 전구가 나간 것이었다. 정유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하얀 빛이 계단 아래를 비쳤다. 내려갔다. 계단 끝에 창고 문이 있었다. 정유는 걸음을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다. 정확히는 살짝 열린 채로 있었다. 문틈으로 어둠이 보였다. 자물쇠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고리가 잘려 있었다. 정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먼저 왔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핸드폰 손전등을 들어 창고 안을 천천히 비췄다. 처참했다. 상자들이 뒤집혀 있었다. 안에 담겨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오래된 그릇, 책들, 담요. 서류 봉투들은 뜯겨 있었고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선반 하나는 벽에서 반쯤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그리고 닥치는 대로 뒤진 것이었다. 정유는 쪼그려 앉아 바닥의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오래된 계약서, 영수증 묶음, 색바랜 가족 사진들. 민철이 어릴 때 사진도 있었다. 정유는 그 사진을 잠깐 바라봤다가 내려놓았다. 무엇이 없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다.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를 몰랐으니까. 하지만 쪽지는 분명히 지하 창고라고 했다. 여기에 무언가 있었다. 아니면 아직 있거나. 정유는 일어서서 창고 안을 다시 살폈다.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췄다. 바닥, 천장, 선반 위. 상자를 하나씩 들어 옮겨 봤다. 무거운 것들이었다. 손목이 아팠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창고 안쪽 끝에 낡은 장롱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것이었다. 문짝이 비틀어져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정유는 장롱을 당겨봤다. 무거웠다. 온몸에 힘을 주고 끌었다. 바닥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 장롱 뒤편에 금고가 있었다. 작은 금고였다. 번호키 방식이었다. 정유는 무릎을 꿇고 금고 앞에 앉았다. 번호, 무엇일까? 정유는 잠시 생각했다. 시어머니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번호, 절대 잊지 않을 번호. 시어머니 생일을 눌렀다. 딸깍, 열렸다. 정유는 숨을 참았다. 금고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보험 서류 한 묶음,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 보험 서류는 꽤 두꺼웠다. 정유는 첫 장을 펼쳤다. 수익자 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윤이었다. 정윤의 이름이 거기 있었다. 가입일을 확인했다. 7년 전이었다. 민철이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가입한 것이었다. 손이 떨렸다. 수경과 태훈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알았으니까 이걸 찾으러 온 것이겠지. 먼저 와서 뒤졌지만 장롱 뒤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었다.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정유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다. 낮고 느렸지만 분명했다. 정유는 핸드폰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녹음기만을 귀에 가져다 댔다.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또렷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유는 반사적으로 재생을 껐다. 몸을 돌렸다. 창고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다. 태훈이었다. 검은 점퍼 차림이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빛이 정윤을 향해 비춰졌다. 정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내 집이야.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평소보다 낮았다. 형수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정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금고는 이미 손으로 가린 상태였다. 하지만 서류와 녹음기를 들고 있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태훈의 시선이 정윤 손으로 내려왔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거 찾은 거야. 말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정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금고를 등 뒤로 감추며 서류를 점퍼 안쪽에 밀어 넣었다. 녹음기도 함께. 형수. 태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거 경찰에 넘기면 우리 가족 끝장이야. 정윤은 충격을 받았다. 태훈이 알고 있었다. 이 서류가, 이 녹음기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 끝장이라고. 정윤은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섰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 알아. 다 알아?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럼 왜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수가 알면 안 됐으니까. 왜? 알면 더 힘들어지니까. 정윤은 어이가 없었다. 분노가 차올랐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 3년 동안 혼자. 알아. 알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 서류 줘, 형수. 싫어. 부탁이야. 싫다고. 태훈이 손을 뻗었다. 정윤은 뒤로 물러섰다. 발이 상자에 걸렸다. 비틀거렸다. 태훈이 다가오며 팔을 잡았다. 정윤은 뿌리쳤다. 두 사람이 좁은 창고 안에서 맞섰다. 정윤은 이를 악물었다. 넘겨줄 수 없었다. 3년이었다. 쪽지를 손에 쥐고 숨을 거두듯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그 가늘고 힘없는 글씨를 생각했다. 비켜. 형수. 비키라고. 태훈이 한 발 더 다가섰다. 그 순간이었다. 벽에서 반쯤 떨어져 있던 선반이 태훈의 어깨에 부딪혔다. 무거운 금속 선반이었다. 균형을 잃은 태훈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선반이 태훈 쪽으로 쏟아졌다. 정윤은 생각할 틈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선반 쪽으로 달려가 양팔로 밀었다. 선반이 방향을 바꿔 벽 쪽으로 쓰러졌다. 먼지가 확 피어올랐다. 정윤은 기침을 하며 주저앉았다. 태훈은 바닥에 한 손을 짚고 멍하니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먼지가 가라앉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태훈이 먼저 말했다. 형수. 정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날 구했어? 조용한 물음이었다. 어딘가 갈라진 목소리였다. 정윤은 먼지를 털며 천천히 일어섰다. 몰라. 그게 전부였다. 정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뿐이었다. 태훈은 오래도록 정윤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태훈은 고개를 돌렸다. 정윤은 점퍼 안쪽을 손으로 짚었다. 서류와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새벽 공기가 계단 아래까지 흘러들어왔다. 차가웠다. 정윤은 창고를 나서며 말했다. 나중에 얘기해.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지도 않았다. 창고를 나온 정윤은 한동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점퍼 안쪽에 숨긴 서류와 녹음기의 무게가 느껴졌다. 실제 무게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무거웠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무게가 갈비뼈 안쪽을 눌렀다. 시댁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이른 아침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쳤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자, 유모차를 끄는 여자, 이어폰을 낀 채 빠르게 걷는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유는 그 흐름 속에 섞이지 못하고 멈췄다. 골목 어기 작은 공원이 보였다. 벤치 2개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다. 나무 아래 그늘이 져 있었다. 정유는 그쪽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점퍼 안쪽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얹었다. 누르지 못했다. 무서웠다. 이상한 두려움이었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찾았다. 이제 들으면 됐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안에 무엇이 있든 들으면 되돌릴 수 없었다.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정유는 고개를 들었다. 태훈이었다. 공원 입구에 서서 정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점퍼에 2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정윤이 나온 뒤 따라온 것이었다. 얼마나 뒤에서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2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다. 태훈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벤치 끝에 걸터 앉았다. 정윤과 충분한 거리를 두었다. 팔짱을 끼고 앞을 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정윤도 말하지 않았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기다렸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태훈이 입을 열었다. 사고 전날 밤. 낮은 목소리였다. 천천히 말을 골라 쓰는 것 같았다. 수경이 형이랑 크게 싸웠어. 정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듣기만 했다. 집에서, 거실에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태우는 잠깐 멈췄다가 이었다. 엄마가 결정을 했거든. 재산 대부분을 형수 앞으로 돌리겠다고. 집이랑 보험이랑. 형한테는 따로 얘기했고 그날 수경한테도 말한 거야. 정유는 숨을 참았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민철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정유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설거지를 하면서도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수경이 폭발했어. 엄마한테 왜 며느리한테 다 주냐고.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왜 가족 재산이 넘어가야 하냐고. 태훈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평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평함 아래 무언가가 눌려 있는 게 느껴졌다. 형은 중간에서 말리려고 했어. 가족이 싸우는 게 싫었거든. 수경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한쪽에선 엄마 편을 들고 한쪽에선 수경을 달래고 그러다 수경이랑도 싸우게 됐고. 그날 밤 많이 싸웠어? 정윤이 처음으로 물었다. 응. 민철이 많이 힘들었겠다.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 같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정윤은 기다렸다. 태훈이 아직 다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걸 알았다. 말을 고르는 사람의 침묵과 다한 사람의 침묵은 달랐다. 지금은 전자였다. 태훈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형수한테 더 해야 할 말이 있어. 듣기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 태훈은 앞을 보며 말했다. 사실 형도 형수 의심했어. 정유는 얼어붙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수경이 자꾸 그런 말을 했거든. 형수가 엄마 재산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형수가 너무 살갑게 구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형이 처음엔 웃어넘겼어. 근데 수경이 계속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어느 순간부터 형도 의심하기 시작했대. 엄마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정유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녹음기를 쥔 손이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지.
정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형은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 사고 나던 날까지도 눈물이 찼다. 참으려고 했다.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눈물은 제 갈 길을 갔다.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려왔다. 정유는 소매로 빠르게 닦았다. 그 사람까지 날 그렇게 봤다고. 말이 되어 나오자 실감이 났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3년이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며 버텼다. 병원비를 혼자 냈다. 설거지로 갈라진 손으로 매일 병실을 지켰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런데 그 사람이, 민철이, 죽는 날까지 자신을 의심했다는 것이었다. 배신감이었다.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억울함이었다. 미안해, 형수. 태훈이 말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솔직히. 정유는 태훈을 바라봤다. 태훈은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수경이 하도 그러니까 나도 흔들렸어. 병실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건지.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은? 태훈이 잠깐 말을 멈췄다. 창고에서 봤잖아. 형수가 날 구한 거. 그게 뭘 증명해? 몰라. 근데 태훈은 처음으로 정윤을 바라봤다. 그 순간에 나를 구하는 사람이 재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훈은 다시 앞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또 지나갔다. 공원 안쪽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유는 눈물을 다 닦고 천천히 녹음기를 내려다봤다. 민철이 의심했다는 것. 그 사실이 아팠다. 오래 아플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아픔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아? 정윤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태우는 녹음기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짐작은 해. 말해봐. 엄마 목소리일 거야. 사고 나기 전에 엄마가 녹음을 해뒀다는 말을 들은 적 있거든. 수경한테. 수경이 그 말을 했어? 수경이 찾고 있었어. 한동안. 병실 서랍도 뒤지고 집도 뒤지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뭔가 남겼다고 했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일 거라고. 정유는 재생 버튼을 바라봤다. 같이 들을래.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유는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의 목소리였다. 낮고 느렸다. 힘이 없었다. 하지만 또렷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애써 발음하는 것 같았다. 정유는 눈을 감았다. 태우는 굳어버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다. 그 안에는 정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사고 전날 밤 있었던 일, 수경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녹음이 끝났다. 공원 안이 조용해졌다. 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정유는 눈을 떴다.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이 녹음기 안의 목소리를 세상에 꺼내놓아야 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3년 동안 손안에 쥐고 기다려온 이유일 것이었다. 정유는 녹음기를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유는 병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움직였다. 공원 벤치에서 녹음기를 들은 직후부터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병실 CCTV였다. 서랍이 뒤져진 날, 시어머니 손등에 멍이 생긴 날, 누군가 병실에 드나들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영상에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원무과에 열람 신청서를 냈다. 담당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 보호자라도 CCTV 열람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었다. 작성했다. 다시 제출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정윤은 원무과 회의실 한켠에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 면회 온 보호자들, 청소 직원. 정윤은 날짜를 골라가며 영상을 돌렸다. 시어머니 손등에 멍을 발견한 날짜에 맞춰 새벽 시간대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췄다. 새벽 2시 17분. 담당 주치의 박 원장이 병실 앞에 서 있었다. 흰 가운 차림이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것만으로는 이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의사가 야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윤은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다. 박 원장의 손이었다. 들어가기 직전 그의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작은 약병이었다. 병실 처치에 쓰는 표준 용기와는 달랐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 같았다. 정윤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화질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약병이라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박 원장이 나온 건 12분 뒤였다. 그 손에 약병은 없었다. 정윤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동시에 교차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3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이유. 의사가 일찌감치 포기 선언을 한 것. 수경과 주치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지. 녹음기 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정윤은 원무과 직원에게 영상 사본을 요청했다. 직원은 내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다. 잠시 뒤 돌아온 직원은 말했다. 해당 영상은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이 어렵습니다. 왜요? 원내 규정상 수사기관 요청이 있어야 외부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예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정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원장실 앞에서 10분을 기다렸다. 병원장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차림이었다. 정윤이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잠깐 봤다가 서리로 시선을 내렸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윤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서서 말했다. 3년째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입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담당 주치의가 심야에 병실에 들어가 처방이 없는 약을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건 심각한 주장이네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신가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방금 원무과에서 확인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상만으로 처방 외 투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 순회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약병을 들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약인지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병원장은 두 손을 탁자 위에 모았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의료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 없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정유는 말문이 막혔다. 조사를 요청하러 온 사람이 오히려 법적 경고를 받는 상황이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그만하라는 것이었다. 정유는 병원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벽에 기댔다. 숨을 고르며 다음을 생각했다. 그러다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나누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들렸다. 603호 보호자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대. 나도 들었어. 의사 선생님한테 막 따지고 그랬다고. 원래 좀 그런 분이었잖아. 집착이 심하다고. 정윤은 멈췄다. 간호사들은 정윤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 정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수경이었다. 수경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오후에 확인됐다. 수경이 병원 내 직원 여러 명에게 이미 말을 돌린 것이었다. 정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혼자 이상한 의심을 하고 다닌다고, 어머니 재산에 집착해서 그러는 거라고. 간호사들의 태도가 달라진 건 며칠 사이의 일이었다. 정윤이 뭔가 물으면 짧게 답했다. 눈을 피했다. 병실에서 마주치면 괜히 바빠 보이는 척 서둘러 나갔다. 정윤은 병실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고립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의료진과 가족 모두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가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정윤은 다음 날 다시 원무과를 찾아갔다. 이번엔 영상 열람이 아니라 공식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작성하라고 했다. 정윤이 작성을 마치고 제출하려는 순간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왔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정윤은 영문을 몰랐다. 무슨 일이에요? 원내에서 민원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민원 접수하러 온 건데요. 병원 측에서 보호자분의 원내 활동에 대해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 요청. 정윤은 그 말을 되새겼다. 병원이 보호자의 병원 활동을 제안했다. 공식적으로 환자 면회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접근하거나 원무과 민원 제기는 당분간 자제해 주십시오. 정윤은 보안팀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이 정윤의 어깨 넘어 허공을 향해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었다. 정윤은 처마 아래 서지 않았다. 그냥 비를 맞으며 정문 앞에 섰다. 빗소리가 귀를 덮었다. 3년 동안 지켜온 병원이었다. 매일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거지를 마치고 손이 부르튼 채로 왔다. 야간 알바를 마치고 눈이 충혈된 채로 왔다. 그 병원 앞에서 지금 쫓겨나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한 줄기가 아니었다. 쏟아지는 비처럼 눈물이 흘렀다. 정윤은 숨기지 않았다. 어차피 비에 젖고 있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소리내어 말했다.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았다. 열어보세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동영상 파일이었다. 정윤은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열었다. CCTV 영상이었다. 병원 측이 끝까지 넘겨주지 않은 것이었다. 화질이 낮았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새벽 2시 17분. 박 원장이 약병을 손에 들고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12분 뒤
빈손으로 나오는 장면. 정유는 파일을 저장했다. 2번, 3번 백업했다. 그리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다.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번호 앞자리가 눈에 익었다. 정유는 연락처를 뒤졌다. 태훈이었다. 정유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창고에서 막으려 했던 사람. 그거 경찰에 넘기면 우리 가족 끝장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보낸 것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갔다가 끊겼다. 문자가 왔다. 나중에. 정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병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였다. 정유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늘 차가운 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차가움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버티고 있다는 느낌.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조금만 더요, 어머니. 정유는 낮게 말했다.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빗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창밖 하늘이 서서히 개이고 있었다. 정유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다. 전날 밤 태훈이 보내온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저장해 두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다. 그리고 새벽 내내 진술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잠은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인지 아니면 그냥 감각이 마비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정유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번호가 불렸다. 창구 직원에게 사건을 설명하자 담당 형사에게 연결됐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말이 많지 않았다. 정윤이 설명하는 동안 메모를 했고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다. 정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3년 전 사고부터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 병실 서랍이 뒤져진 것, 손등에 멍, 지하 창고에서 찾은 금고, 보험 서류와 녹음기, 시어머니의 목소리, CCTV에 찍힌 주치의의 모습, 그리고 태훈이 보내온 영상 파일. 형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네. 녹음기 원본이 있습니다. 제출 가능하신가요? 네. CCTV 영상은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정유는 잠깐 망설였다. 병원 내부에 있는 분이 보내줬습니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캐묻지 않았다. 진술서를 작성했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손이 저렸다. 정유는 끝까지 빠짐없이 썼다.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손을 내려놓았다. 형사가 말했다. 내용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쯤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분석이나 녹음 파일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진행될수록 좋겠습니다. 형사는 알겠다고 했다. 정유는 경찰서를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떨쳐내지 못하던 무언가를 비로소 손에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드디어 세상에 꺼내놓았다. 수경에게 연락이 온 건 이틀 뒤였다. 정유는 병실에 있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있던 참이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날씨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경이었다. 정유는 받지 않았다. 곧바로 문자가 왔다. 경찰한테서 연락받았어. 언니가 신고한 거야? 정유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잠시 뒤 또 문자가 왔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 다음 문자는 더 길었다. 정유는 읽지 않았다. 병실 문이 열린 건 2시간쯤 뒤였다. 수경이었다. 정유는 수경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챘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다. 언제나 단정했던 수경이었다. 코트 단추도 맞지 않게 잠겨 있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정유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가족을 팔아넘긴 거잖아. 가족이 먼저 했잖아. 수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다 굳었다. 내가 우리 가족 망쳤어. 수경이 달려들었다. 정윤이 일어서기도 전에 멱살이 잡혔다. 두 사람이 뒤엉켰다. 의자가 넘어졌다. 정윤은 수경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수경은 놓지 않았다. 침대 쪽으로 몸이 밀렸다. 산소호흡기 선이 흔들렸다. 기계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오른손 손가락이 움직였다. 미세했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끝이 구부러졌다가 펴졌다. 하지만 정유는 봤다. 분명히 봤다. 어머니.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수경도 멈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았다. 둘 다 침대를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리고 눈꺼풀이 떨렸다. 정유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 눌렀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왔다. 환자분 반응 있어요? 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눈꺼풀도요. 간호사들이 시어머니 주위를 둘렀다. 기계 수치를 확인했다. 이름을 불렀다. 빛을 눈앞에 비췄다. 동공 반응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다. 박 원장이 아니었다. 다른 의사였다. 정윤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박 원장은 병원 측에 의해 해당 병실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의사가 빠르게 검진을 했다. 정윤과 수경은 병실 한켠으로 물러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가 돌아섰다. 의식 회복 징후가 있습니다. 정윤은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입술을 꽉 물었다. 정확한 상태는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사흘이 지났다.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눈을 떴다. 3년 만이었다. 의료진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정윤을 찾았다. 그리고 정윤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가늘고 힘없는 손이었다. 정윤은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3년 동안 쓰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의료진이 물을 조금 적셔줬다. 다시 입술이 움직였다. 정윤아. 정윤은 울음이 터졌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였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다. 그 내용은 정윤이 짐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담고 있었다. 사고 당일의 일이었다. 수경과 주치의였다고 했다. 브레이크를 건드린 건 두 사람이었다고. 시어머니는 그 전날 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수경이 오래 준비한 것이었다. 재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수경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정윤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하려 했어. 근데 깨어날 수가 없었어. 3년이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알면서 말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민철이. 시어머니가 이름을 불렀다. 정유는 숨을 참았다. 사고 나던 순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눈물이 더 흘렀다. 민철이가 알았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 그 순간에 나 살리려고 차를 틀었어. 정유는 울음이 터졌다.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손으로 입을 가렸다. 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깨가 흔들렸다. 민철이 의심했다는 걸 알았다.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냐고 오해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게 아팠다. 오래 아팠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살렸다. 핸들을 틀어 어머니 쪽 충격을 줄였다. 자신이 더 크게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끝까지. 정유는 오래 울었다. 시어머니도 울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정윤의 손을 꽉 쥔 채 울었다. 병실 한켠에 수경이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수경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담겨 있어서 무표정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경에게 닿았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다. 수경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래 수경을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오래 보지 못했던 종류의 빛이었다. 정유는 시어머니 손을 잡은 채 그 빛을 바라봤다. 3년이었다. 길고 어두운 3년이었다. 그 끝에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었다. 경찰 조사가 남아 있었다. 수경과 주치의에 대한 처벌 절차가 남아 있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살아서 눈을 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시어머니가 눈을 뜬 지 일주일 뒤였다. 수사팀이 병원으로 나왔다. 박 원장은 그날 오전 경찰서에 출석했다. 수경은 오후에 소환됐다. 정유는 병원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담당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은 문자였다.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다. 정유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병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깨어 있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처음으로 방문한 날이었다. 팔을 조금씩 움직여보고 손가락에 힘을 줘보고 눈을 따라 움직여보는 간단한 검사들이었다. 시어머니는 힘들어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다. 정유는 침대 옆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의사가 나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다리가 아직 말을 안 들어.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대요.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 천천히 하면 된대요. 시간이 걸린다고.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다. 잠깐 조용했다. 3년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정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었다. 수경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이틀 만에 가족들 사이에 퍼졌다. 태훈이 정윤에게 전화를 했다. 형수, 나도 불려가게 됐어. 알아. 참고인으로. 피의자는 아니래. 응. 태훈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형수한테 미리 말해두고 싶었어. 사실대로 말할 거야. 다. 정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고마워. 고맙긴. 진작했어야 하는데. 전화가 끊겼다. 정유는 창밖을 바라봤다. 날씨가 맑았다. 며칠째 맑았다. 오래 비가 내리더니 어느 순간 그쳤다. 하늘이 높고 파랬다. 수경이 조사실에서 무너진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정유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중에 형사에게 전해 들었다. 처음 이틀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술 조서가 제시되고 녹음기 파일 감정 결과가 나오고 CCTV 영상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고 했다. 형사가 말했다. 본인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어떤 말을 했나요? 형사는 잠깐 망설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 정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복도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유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용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을 해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민철이 죽었다. 시어머니는 3년을 누워 있었다. 정유는 3년을 혼자 버텼다. 그 무게가 수경의 절규 하나로 가벼워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먹먹했다. 수경이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유는 잘 알지 못했다. 시집 온 뒤로 만난 수경은 늘 날이 서 있었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정윤을 따로 부른 건 그날 저녁이었다. 병실 안에 둘만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병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반쯤 일어난 자세로 있었다. 며칠 전부터 등받이를 올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변화였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정유는 의자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정유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재산 상속 관련 서류였다. 공증이 찍혀 있었다.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수익자 란에 정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내 거야. 원래부터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다. 내가 정한 거야. 아무도 강요한 거 아니고 민철이한테도 말했고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내가 다 봤어. 어머니, 3년 동안 혼자 다 했잖아. 병원비도 간병도 그 누구도 안 거들었는데 너 혼자. 정유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복잡했다. 이걸 받아야 하는지, 받는 게 맞는 건지, 받으면 결국 수경이 그토록 의심했던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밀어냈다.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정윤을 바라봤다. 알아. 정말로요. 진짜로.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알아, 정윤아. 그러니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정윤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다. 흘렀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너는.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받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병실 문이 열렸다. 수경이었다. 언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것 같았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밑이 검었다. 머리카락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않았다. 수경은 병실 안으로 들어서다 멈췄다.
시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정윤을 봤다. 정윤이 서류를 밀어내는 것을 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깐 뒤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흘렀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수경을 바라봤다. 수경은 어머니의 시선을 받자 입술이 떨렸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엄마한테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죽도록 잘못했어. 알아. 근데 수경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엄마가 나를 한 번만 봐줬으면 했어. 민철이 보듯이, 형님 보듯이, 딱 한 번만. 병실 안이 조용했다.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노을빛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수경 쪽을 향해. 수경은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다.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다. 정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소리 내지 않고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 순간은 두 사람만의 것이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 수경이 말했다. 형님. 정윤은 멈췄다. 돌아봤다. 수경은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정윤을 바라봤다.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수경에게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정윤은 알 것 같았다. 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수경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박 원장도 마찬가지였다. 법의 판단은 법이 할 것이었다. 태우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그 뒤로 가끔 병원에 들렀다. 어머니 재활치료 소식을 듣고 왔다. 어색했다. 하지만 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다. 시어머니는 재활치료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다음엔 팔을 들어 올리는 것. 그 다음엔 등받이 없이 앉는 것.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정윤은 재활치료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치료가 끝나면 휠체어를 밀어 병실로 돌아왔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했다. 그럼 그냥 쉬었다. 어떤 날은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 또 함께 치료실로 갔다. 어느 날 오후였다.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꽃이 폈네. 병원 마당 화단에 꽃이 피어 있었다. 노란 꽃이었다. 정윤은 그쪽을 바라봤다. 그러네요. 봄이 됐나 봐. 네. 시어머니가 정윤을 바라봤다. 고생했어, 정윤아. 정윤은 웃었다. 오래간만에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다. 저도요, 어머니. 창밖에서 빛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길고 어두웠던 시간이 끝나고 있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 남은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창가에서 정윤은 처음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